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문법 5문항을 봤고요. 나머지 독서 2지문을 하는데 시간상 오늘 그 법 지문하고요. 뒤에 기술 지문. 그러니까 법 지문 끝나고 바로 기술 지문 연달아 나오니까 요 2지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인문 지문 있었죠? 인문 지문은 선생님이 별도로 따로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문법과 독서 3지문 이렇게 분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30번 지문 볼게요. 다들 피세요. 30번 우리 주말반 친구들도 30번 지문 지금 하는 겁니다. 사회 지문인데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사회 지문에서의 제재는 크게 2가지라 했어요. 법 분야와 관련된 거, 경제 분야와 관련된 거. 근데 이때까지는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게 뭐라 그랬어요?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지문이라 그랬죠. 근데 3월 모의고사에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 우리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번엔 법 분야와 관련된 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사회 지문의 난이도 치고는 요 지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그 난이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법 분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제 분야와 관련됐으면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건데,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아마 다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제됐던 사회 분야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제 개인이요, 법률 행위를 할 때, 그죠? 법률 행위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법률 효과와 관련된, 그죠? 예, 내용이 이 지문의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지. 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률 행위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가 어떤 식으로 해야 성립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성립이 되지 않느냐, 요런 것들의 그죠? 이해관계도 따져줬어야 되는 그러한 지문 내용이 지문의 내용이 되었다는 거지. 독서 지문은 그죠?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독해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런 분야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많이 읽고, 그죠? 많이 분석해야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올라갈 거라는 거 강조합니다. 볼게요. 자, 항상 선생님이 문단 나누라 그랬죠? 쭉 나누면 6개 문단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죠? 좀 내용 길었어요. 그죠? 네, 문단별로 구조 독해하라 했죠.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독해법 적용해서 하라는 거. 자, 첫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 매매계약, 유언 등과 같은 중심 화제가 나왔어요. 법률 행위, 요게 중심 화제가 딱 됐어야 됐죠? 요번 지문에 딱 체크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그 독서 수업 시간에 6가지 원리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원리 다 적용시켜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지? 이런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란 말과 효력 요건. 2가지 이상 개념 나왔다. 2가지 개념 뭐하라 했죠, 선생님이? 비교하라 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개념부터 잡아야지. 개념 바로 나와, 안 나와? 개념 나오는 게 무슨 문장? 개념 나오는 게 무슨 문장? 중심 문장.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시키는데 필요한 요건. 그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되려면 무조건 그 법률 행위는 성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 요건을 갖췄을 때 포인트 잡으라 그랬죠. 포인트. 효력 요건을 갖췄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라 했잖아. 맞아 아니야? 포인트. 모든 독해는 맥,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독서 수업 시간에 늘상 너희들 강조했던 거 아니야? 방학 때?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맥을 짚고 포인트 딱 찾으라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나왔죠? 그런데 뭔 얘기하려고 그래?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우리가 두 요건 중에 중요했던 효력 요건이 불충분해. 그래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된대? 뭐가 된대? 자, 또 포인트.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면 법률 행위는 무조건 뭐가 된대? 요렇게 딱 이어가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무효된다는 거. 중심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독해하라는 거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이상한 데다가 밑줄 짝짝 긋지 말고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존나 중요하다고 하지 말고. 그래 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 지문 속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이 다 숨어있다고 해서 안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숨은 그림 찾기라고 얘기했잖아. 숨겨진 정보를 빨리 캐치해내는 게 수능 독서 지문의 관건이라고 했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끄집어내시라고요. 됐어? 그래서 법률 행위의 무효는 자, 무효라는 뜻이 뭐야? 무효가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그러니까 그 무효야! 라는 이런 말 없이 주장 없이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거라고요. 어떠한 법률 행위에 무효가 딱 돼 있죠. 무효가 딱 됐다는 건 그 이전에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그냥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다고요. 클린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거 없는 거야. 이게 포인트였다고요. 이 지문에. 그리고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포인트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면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법률 행위의 무효라는 건 아예 그 이전부터 법률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됐어? 이렇게 잡고 이해하는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 문단에 뭐래요? 한편 다른 얘기 하려고 하나 보네. 이번에는 법률 행위의 취소라는 말이 나왔죠. 앞에는 무효고요. 이번엔 뭐야? 취소. 법률 행위의 취소라는 말이에요. 취소. 취소는 뭐야? 무효랑은 다른 개념이겠죠.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했다가 어떤 사유가 딱 발생해. 어떤 이유가 딱 발생이 돼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급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이 소급을 이제 소급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급이라는 게 뭐야? 소급. 어떠한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었을 때 이 제정된 법을요, 요 이전에, 제정되기 이전에 적용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가 소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처음 성립한 당시로 소급해 원래 이전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법률행위의 취소다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무효와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포인트네. 두 번째 문단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취소 개념의 차이,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무효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죠? 또한 취소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요.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는 요 개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단 가니까 뭐래요? 그러면 이번엔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소급해 유효할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없어. 포인트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예 없다고. 그냥 조금이라도 있어? 없다고요. 이게 포인트죠.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조차 없는 게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여기 나오죠.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의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원래 없었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까 얘기했죠. 원래 없다고 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법률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개념 알겠어?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무효라는 뜻이 디테일하게 더 나오죠. 무효는 이미 그죠? 무효라는 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 밑에.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 법률행위가 여기 나오죠.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할 수 없어. 왜? 무효가 아니니까. 불성립이란,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거랑 법률행위가 무효랑은 다른 개념이잖아. 똑같다고 인식하면 안 되죠. 불성립하고 무효가 어떻게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 불성립하면 무효에서 나타나는 전환이나 추인 당연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야. 효력을 인정한다고.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앞에 법률행위는 깨끗하게 없는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에서 이해하라 했죠. 항상 예시 보고 징계 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 휴직으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징계 휴직으로 전환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해고인데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밑에 단계인 휴직으로 하라고. 이게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일하시는 직장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어떠한 일을 잘못했어요, 직원이. 잘라야 돼. 자르는 걸 해고죠. 근데 법률 관계를 따지고 보니까 해고 사유가 안 돼. 그러면 넌 그냥 무기한 휴직으로 해라.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라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의 예시가 이런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은 자, 이번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거죠. 추인한다는 개념이 여기 나오죠. 추인한다는 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여기 그죠? 추인한다라는 말은 추후에 보충의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게 추인이라는 개념이네.
무효행위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한 요건을 만약에 갖췄어. 그동안에. 갖췄으면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야. 추인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볼게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했죠. 다시 원래대로 앞으로 간다는 게 아까 소급이라는 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건 성립 요건이 인정돼서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추인이. 그때 이 추인의 시점은 맨 처음 법률행위가 발생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앞에 거는 됐고 추인한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적용된다고요. 이게 추인이라고요. 됐어요? 됐어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때 추인 시점이 딱 결정이 된 거야. 그러면 추인된 어떠한 법률행위가 예를 들어 B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딱 추인이 됐어. 그럼 이거를 B라고 하는 걸 요 앞에 소급할 것이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는 A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추인된 것부터 B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된다고요. 이게 추인이라고요. 안 된다고. 이해돼요? 됐어? B라고 하는 추인의 개념을 A 요 앞으로 갔다가 앞에 갔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인정 안 된다고. 됐어? 이러면 조금 쉬워질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행위를 민법상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미 무효임을 알았어. 요 전에 추인 전에 무효임을 알았어. 그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는요. 그래서 5번째 문단은 법률행위에서 추인의 어떠한 범위 설정이죠. 추인을 했었을 때 그 추인된 법률행위를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가가 5번째 문단의 핵심이었어요. 맞아, 아니야? 맞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였네. 마지막 문단은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행위가 맞아 또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으로 나왔죠?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만약에 채무가 있어. 채무는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왜? 앞의 행위가 무효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효행위임을 알았죠. 근데 이미 채무 금액을 갚았어. 채무 금액을 갚고 나서 무효행위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 다시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거죠. 됐습니까?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무효행위임을 알았으니까.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 돈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있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방금 살펴봤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라는 게 뭐야? 법적으로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는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시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리고 그 법률행위에 있어서 무효와 추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이 사회지문의 포인트였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들 이렇게 잘
잡고 가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30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의 독서 지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 그랬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게 일치불일치였죠. 자, 이 일치불일치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꼼꼼하게 중심 정보 잡아놓은 거 가지고 써 먹어야 되겠죠. 일치, 불일치 문제 풀 때 너희들의 생각 집어넣으면 돼, 안 돼? 꼭 이거 틀린 애들은 지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거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요? 지문에 그거 써있지도 않은데? 그게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철저하게 지문 내용만 가지고 따지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1번. 자,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 야, 얘들아.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우리 체크했어, 안 했어요, 아까? 했죠? 이 경우에도 법률 행위의 전환, 추인을 포인트는 여기네. 할 수 있냐, 없냐죠.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 그 경우에도 추인할 수 있다. 맞아? 왜? 아예 원래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1번 정답이 되겠죠. 의외로 이 문제 틀린 애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아우, 자신이 손 들어요. 이미 다 까발려진 거. 이 문제를 틀렸다는 학생은 정말 독해력이 아직도 안 된 친구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본인을. 씨발, 갈 길이, 욕하면 안 되지. 아우, 옌장,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요? 또, 솔직히, 우리 쪽팔릴 거 없잖아. 솔직히 손 들어, 그냥. 30번 틀렸다. 오타 맞았어요? 그래요. 30번 틀린 친구는 아직까지 나 독해력이 안 됐다는 친구야.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계속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세요. 나머지 보기 확인하시고요. 31번 갈게요. 그래요. 31번 문제. 이게 바로 뭐야? 개념 비교하는 거였죠? 개념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랬어요? 아까 이제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라고요. 볼게요. 자, 기억 뭐였죠? 법률행위.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은 무효고요. 니은은 취소죠. 즉, 법률행위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였네.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납치. 기억 무효야. 무효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맞아, 아니야? 안 갖춰져 있으니까 맞죠?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맞아, 아니야? 완벽하네, 그죠? 2번 취소. 니은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죠? 5번째 문단 하단에 나왔잖아요. 3번 두 개 모두 공통점이야. 무효 취소의 공통점 물어보는 거죠. 모두? 그렇지. 일단 뭐야? 아니, 이 앞에 제목 자체가 뭐였어요? 법률 행위의 무효, 법률 행위의 취소면 일단 두 개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법률 행위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겠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네. 요런 거 주의하라 했죠. 달리. 그럼 니은만 해당돼야 되는 거야. 법률행위 효력 유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 늦게 와야지. 이게 웃지 말고요. 이거 딱 읽는 순간 지문에 이거 딱 기억나야지. 뭐? 기한이라는 거 아까 뭐였죠? 소멸, 시효. 기억 안 나요? 왜 나는 나는데 니는 안 나니? 소멸, 시효는 유일하게 어디였죠? 무효였어요? 취소였어요? 맨 밑에는요? 취소였죠. 맞아, 아니야? 맞죠. 무효인 거는 기한 같은 게 나왔어요? 무효인 경우는 기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5번 볼게요.
이번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건 니은만 해당돼야 되겠네. 니은만 해당돼야 되겠네. 특정인의 주장 없어도 법률행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답니다. 자, 취소한다. 특정인의 주장 없어도 법률행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세 번째 문단에 있었죠.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두 번째 문단에서 기억, 무효는 자,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특정인의 주장이 없는 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맞죠? 근데 취소는 그럼 취소는 뭐야? 그럼 요거는 기억이니까 어차피 정답은 이게 정답이네요.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니은이 아니라. 그럼 취소는 뭐라는 거야? 취소는요. 아까 취소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없어지는 게 취소의 개념이었으니까 5번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들어가라고. 요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 있었고요. 요 내용은 세 번째 문단에 있었잖아. 그래서 근거 찾을 때 이렇게 찾고 가시라는 거죠. 32번 3점짜리 문제인데 내가 여러분들 왜 요번에 요 사회 지문이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 모의고사 연습 많이 했잖아. 방학 때도. 우리 그 경제 지문도 많이 분석했잖아. 방학 때. 그죠? 우리 시험 내가 너희들 우리 주말반 애들도 마찬가지로 막 방학 때 너희들 막 징징거리고 막 시험 아침에 내가 왜 나와야 되냐 하는데 아침에 모의고사 막 할 때 경제 지문보다 난이도가 이게 낮았다는 이유가 이 32번 문제 때문에 그래요. 32번 문제 잘만 따지고 보면 이거 3점짜리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풀 수 있어요. 32번 다 맞았죠, 여러분들? 틀린 사람. 틀렸어. 이게 의외로 보기 내용만 잘 따졌으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앞에서 우리 지문에는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예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야. 봐봐. 보기 중심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었거든. 어렵지 않아. 봐봐. 갑은요. 자신이 그 유언을 한 건데 내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형태로 유언 청사를 남겼는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결국 이게 포인트였죠. 여기 체크해 놓으라고 이렇게.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요. 근데 자필 서명에 의한 유효는 유효하다고요. 요러면 끝났어요. 요러면요. 이 법률행위를 우리 지문에 갖다 대입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번 볼게요. A가 무효가 되면서 B의 성립 요건도 불충분하게 되었다. 맞아, 아니야? 야! A의 법률행위하고 B의 법률행위가 연관성이 있어요? A의 법률행위와 B의 법률행위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지금? 왜 눈빛들이 그렇게 발사를 하죠? 이 두 법률행위가 연관성이 있는 법률행위야? 아니, 무효에 박혀서 이건 다른 거 아니야! 우리 지문 속에 나타났던 새로운 법률 행위 아니야? 그러면 A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이게 불충분하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지문에. 새로운 법률 행위라고. 2번. A는 효력 요건 갖췄어, 못 갖췄어? 못 갖췄으니까 무효라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B는 유효하니까 효력 요건 갖춘 거 안 갖춘 거야. 아우, 씨발. 욕하면 안 돼, 자꾸. 아우, 옌장. 너무 쉽구나. 이게 3점짜리 문제였다고요. 야!
한 번 딱 고민하니까 다 나오지. 우리 보통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의 3점짜리 유형, 특히 독서 유형은요, 여러 번 생각해야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잖아. 내가 그런 게 3점짜리 고난도 문제 유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유형은 3점짜리지만 고난도 3점짜리 문제 유형은 아니었다는 거. 됐습니까? 됐어요? 금방 답 찾았어, 안 찾았어요?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33번. 오히려 요거 틀렸죠, 여러분들? 얘들아, 33번 틀렸죠, 여러분들? 33번 틀린 사람? 그거 뭐 많을 거야. 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밑줄친 가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야, 밑줄친 가의 포인트는 뭐였죠? 우리 주말반 친구들도 보세요. 가 뭐야? 다시 앞에 가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할 때 소급해 유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아까 얘기했잖아. 32번 문제 볼 때 새로운 법률행위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본다는 거. 그럼 이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 이유 골라주라는 거잖아. 왜? 1번 봐봐.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 추인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소급해 유효한 것, 소급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소급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유효한 걸 뭘 만들게 개뿔이나 이씨. 아니라고. 2번. 추인 때문에 유효 요건을 보충을 해주는 거야? 3번 봐봐. 무효인 법률, 씨. 그냥 몸에 딱 이게 와야 돼. 스파가 딱 튀어야 된다고 이게. 나는 튄다고 이렇게. 나 답이야. 스파가 튀어야 된다고. 왜? 나오잖아. 왜? 아유 미안해. 어디다 밑줄 치니? 어디다 밑줄 치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야, 아까 추인의 그 범위가, 이 추인의 범위가 법적으로는 일단 무효인 법률은 일단 아무것도 뭐 있어 없어요? 개뿔이나 있다 없어? 없다고요. 이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예 이게 이미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있어 없어? 그냥 없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기술 지문 갈게요.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죠? 바로 34번부터 나오는데 기술 지문 치고 우리 1학년 이때까지 여러분들 내가 이거 인정할게요. 네, 질문. 질문 받고 갑시다. 5번이요. 네? 몇 번이요? 5번이요. 33번 문제요? 네, 5번 볼게요. 예, 5번에요. 추인을 통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효한 것이 있어. 그렇지.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문제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근거를 잡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3번에 5번은 틀린답시다. 자, 조금 힘 더 냅시다. 요 기술 지문까지 끝내야 돼요. 자, 34번의 기술 지문은 내가 인정할게요. 이때까지 우리 1학년 모의고사 출제 기술 지문 치고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왜 그랬냐면 뒤에 나오는 몇 번 문제? 36번 문제. 약간의 산수를 조금 곁들이는 국어 시험인데 산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기술 지문은요. 디지털 워터 마킹이라고 하는 난생 처음 보는 뭐 이런 얘기 들어봤니? 난 처음 들었어요. 이 지문 보고요. 디지털 워터 마킹. 이 기술이 뭐라는 거야? 우리 뭐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이미지 이미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선명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기술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디지털 워터 마킹의 어떠한 기술, 개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LSB 치환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 오른쪽에 DCT 방법. 요 방법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화제를 제시하는 거였죠? 요거, 워터마킹 이거는 이런 거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한다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여기였죠. 삽입된 정보를 이때 이 정보,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고요. 이거는 무단 배포나 무단 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나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수단으로 이 워터마크가 활용된다는 거죠. 왜? 저작권이라는 건 내 고유의 권한이잖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해. A가 존나 길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전부 A야. 왜? 이게 LSB 취업 방법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 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원리와 과정. 과정이 중심 문장이라 했죠. 과정에 전부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뒤에 아까 얘기했지만 36번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게 정보가 여기 나옵니다. 일단 체크. LSB 치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흑백 원본 이미지의 흑백 워터 마크 이미지에 삽입하는 과정 통해 그 원리, 원리 나왔잖아.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은 밑에 나왔듯 색상은 밝기에 따라 0에서 255 정수값을 가지는데 가장 처음 시작하는 0은 검정색, 그리고 255가 흰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한글에 이제 색깔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 이거 나타나는 거거든.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데 중요하네. 컴퓨터가 처리하는데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몇 비트로, 이게 중심 정보였다고. 8비트요. 무조건 8비트였다고. 그러면 각각의 픽셀은 검은색인 이거 8개, 흰색인 1, 여기까지 총 256가지 값 중 하나를 갖게 되고요. 그 숫자가 크면 무슨 색이래요? 흰색이랍니다.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여기 중요하네. 요게 하나하나의 비트 수잖아. 8개잖아. 그래서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6 안으로 인식하기 쉽고요. 오른쪽 하이 비트가 바뀌면 이걸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됐었죠. 즉 왼쪽의 비트 수가 바뀌면 맨 왼쪽 탱이의 비트 수가 바뀌면 색상 변화 육안으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이 바뀌면 안 보인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첫 번째 중심 정보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LSB는요. 그죠? 색상 변화에 어떠한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그렇지. 아까 오른쪽 비트가 바뀌면 육안으로 구별되기 어렵다고 했으니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치환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워터마크 이미지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 LSB 하나씩 결국 워터마크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때 여기 중요하네. 원본 이미지 각 픽셀 8개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 한 픽셀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 픽셀 몇 개가 필요하대? 몇 개가 필요하대? 결국 무슨 말이냐? 원본 이미지에다가 워터마크 이미지 있죠? 워터마크 이미지 있잖아. 워터마크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으려면, 그러니까 워터마크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 갖다 집어넣으려면 무조건 원래 워터마크 이미지에 픽셀 몇 개가 더 필요하대요? 8개가 더 필요하다고요. 됐어? 이거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또 중요한 거 나왔다. 여기네. 원본 이미지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똑같다. 중요하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수가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적으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될 거 뭐야? 여기서 정리할게요. 무조건 원본 이미지 픽셀 수가 워터마크 있죠?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고요. 이게 포인트였다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여기서 이거 끄집어내시라고요. 됐어?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만약에 원본 이미지 픽셀 수가 적으면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워터마크 이미지를 원본이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됐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단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네 번째 문단 여기 보면 이제 뭐야? 이번에 DCT 방법입니다. DCT 방법은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요거야. 데이터를 공간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미지에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 값으로 중요하네. 중심 정보네. 경계선 등의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가 체크해놔야겠죠. 요런 것들이 꼭 우리 시험 문제에 물어보고요. 35번인가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리고요. 주파수값 분포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주파수값 분포표라는 개념 나오고 여기서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중요하네. 중심 정보 낮은 주파수값, 우측 하다 갈수록 높은 주파수값 체크해 넣어야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6번째 문단까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시간상. 자, 왜냐면 우리는 이미 중심 정보는 다 파악했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중심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34번 한번 건드려 봅시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바로 답 나오죠. 뭐야? 이거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이거 틀리면 이거 미친 거야. 이거 틀리면요. 이거 맞아야죠. 그래요. 35부터 좀 알뜰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 내용이었죠. 윗글에 대한 이해 일치 불일치 변형 문제를 했습니다. 1번 지문의 근거 따져주로 했어요. 지문의 근거 따져주로 했어요. LSB 치환 방법은 DCT 아까 이거죠. 요 이용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답니다. 이 포인트였죠. 세 번째 문단에 근거가 있을 텐데요. LS 치환 방법은 세 번째 문단에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보세요. A로 묶은 거 세 번째 마지막에 뭐래요? 오른쪽 부분에. 그러나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에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워터마크가 쉽게 어떻게 된대? 워터마크가 어떻게 된대요? 그럼 제거되지 않아요? 1번이 정답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근거 찾으라고요. 이렇게요. 근거 찾으라고요. 36번. 다 틀렸죠 이거. 찍어서? 알고 풀었어요 진짜? 그래요. 찍은 거야 그건요. 이거는 이거 찍어서 맞은 거예요. 찍어서. A가 원본 이미지라고 했고요. B가 워터마크 이미지. 다 이게
하나하나에 다 뭐야, 이게. 하나하나에. 비트잖아, 비트.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요 칸 A가 요거고, 두 번째 칸 B가 요거래요. 그리고 워터마크 이 첫 번째 칸이 요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럴 때 요거. 여기 이 과정이 이제 뭐래요? LSB 취업 방법을 통해서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과정. 도식화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랍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볼게요. 여기 1번, 여기 좀 더 내릴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A의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는 180이다. 이건 어디에 근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니, 아니, 얘들아. 대놓고 써놨잖아요. 우리 초등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놓고 써놨어, 안 써놨어요? 써놨어, 안 써놨어요? 읽을 줄 알죠? 숫자 읽을 줄 알잖아요? 최대 비트수, 최대 가능한 180비트 맞아, 아니야? 초등학생용 문제죠, 이거는. 2번 볼게요. 2번 B야. B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답니다. 왜일까? 왜 삽입할 수 없냐? 보면 되겠죠. B의 전체 데이터가 이거고요. 일부 비트가 A에 삽입할 수 없다는 근거를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A 원본 이미지 아까 최대가 몇 픽셀이라 했죠? 180픽셀이라 했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 워터마크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 집어넣으려면 픽셀에 최대 몇 개가 더 필요했어요? 몇 개?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8개가 더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워터파크 이미지는 몇 픽셀이에요, 지금요? 63픽셀인데 여기 몇 개가 더 필요하다 했어요, 아까?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나와요? 이게 필요해야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원본 이미지 몇 픽셀밖에 안 돼요. 그럼 삽입할 수 있어, 없어, A에? 없죠. 그럼 2번 맞아, 아니야? 맞는 거죠. 맞죠? 대부분 여러분들 다 2번 찍었을 거라고요. 이게 함정답지였다고. 504 픽셀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됐어? 그게 두 번째 문단 근거에 나왔잖아. 그걸 놓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지. 됐습니까? 3번 볼게요.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시각적 변화는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B의 픽셀 수가 많다. 워터파크 이미지 비트 수가 많아지면 시각적 변화가 줄어드는데 원본 이미지 픽셀 수가 더 높아야 시각적 변화가 줄어든다는 거였죠. 근데 반대로 워터마크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시각적인 변화는 반대인 뭐가 된다는 거야? 커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문에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요 3점짜리 문제는 난이도 있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37번. 요것도 2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3점짜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앞에까지는 뭐야? LSB 치환 방법에 대한 문제 물음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야? 이제 이것도 물어봐야 될 거냐? DCT. 자, 원본 이미지가 이거고요. 주파수값 분포표를 통해서 정보가 생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 워터마크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킹해 갖고 와야 될 거. 자, 이거였죠. 주파수값 분포표 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에서. 여기서 가장 상위 위쪽에 이쪽 왼쪽 위에 부분이 바로 뭐야? 무슨 주파야? 가 부분이 저주파라는 걸 표시하셔야겠죠. 반대인 다 이쪽은 고주파고요. 그리고 나가 뭐가 되는 거야? 경계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저주파일수록 시각적 변화가 민감성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었죠. 그 적절한 거를 보면 1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이다. 왜? 맞아요? 네 번째 문단에서 뭐라 그랬죠? 저주파일 경우에는 저주파 네 번째 문단에 나왔잖아. 네 번째 문단에 그죠? 중간 부분에 있어요. 맞죠? 저기 중간 부분 보면 주파수값 분포도에 따라서
저주파일수록 주변 픽셀 색상 밝기 차이가 더 큰 게 아니라 작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걸, 놔줘야 된다는 게 네 번째 문단에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볼게요. 가에, 여기 저주파인 여기죠.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다에 삽입하는, 즉 고주파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화로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여기가 포인트죠. 크다라는 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저주파일수록 민감도 있죠. 아까 민감도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민감도가 더 커진다는 건 말 그대로 인쇄해서 나올 때 시각적 변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 요것도 지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마지막 38번은 어휘 문제고요. 기억. 기억이 뭐야? 기억. 지문의 기억 뭐였죠? 기억. 기억에 말하다라는 의미는 답 바로 1번 나오죠. 1번 답지에 나오는 말하다와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죠? 네, 마무리하고요.